안녕하십니까. 2026년 하반기 입시기획 재학생 통일특강을 맡은 김정환입니다. 저는 AI가 그린 통일의 미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AI가 대세인데 AI를 가지고 통일의 미래를 한번 우리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환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원에서 통일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5년 동안 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일을 이루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통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이번에 이틀 전에 통일부 장관상을 저에게 수여하는 영광을 받게 됐는데요. 통일교육에 더 매진하라고 이렇게 주신 상으로 받고 앞으로 더 통일교육의 전문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학교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지도를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허공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요. 어느 초등학교 가서 제가 놀란 좀 일이 있었습니다. 1학년을 상대로 아직 통일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지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22명 중에 17명이 이거 그리는 그 현장에서 제가 흠칫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더 심각한데 계속 통일교육을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이 생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얼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국가를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나눠버렸다는 건 영원히 두 국가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숨은 사실은 있습니다. 체제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두 국가를 표명했다는 건 우리에게 놀라울 일이지만 통일교육도 안 되고 두 국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계속 섬나라, 반쪽짜리 나라로 생각하고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할 가운데서 통일교육에 더 매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온다면 두 국가, 평화적 두 국가. 아시다시피 미국과 캐나다는 평화적 두 국가입니다. 언어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하죠. 싸우지 않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 살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국가 그렇게 살도 된다고. 그러나 이 단어 때문에 두 국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산다면 적으로 사는데 얼마나 더 평화롭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더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면서 그래서 많은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 통일 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헌법적인 얘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이 전체가 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이미 이제 알고 있으면서 제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통일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통일한국 지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 통일한국 지도를 봤을 때 여기에 통일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이유가 있다고 답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항상 대답하는 건 나라가 하나가 되어 뭐 유라시아 열차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 유럽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합니다. 통상적인 우리 통일교육의 대답이죠. 근데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준비했을 때도 저도 깜짝 놀란 건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통일한국 지도에서 가장 넓은 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바로 강원도라고 대답하죠. 가장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원도가 가장 넓고 영토도 넓지만 서울 인구가 1위입니다. 그리고 평양이 2위, 3위가 부산이나 강원도라고 얘기를 AI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 후에는요.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서울이냐 평양이냐. 통일 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도는 어디가 됐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다 서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디라고 대답을 할까요?
통일 후에 수도를 가지고도 이렇게 또 분쟁이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제3의 도시가 수도가 된다면 어디가 됐으면 좋을까라고 얘기할 때 강원 특별자치도, 위에는 강원도지만 통일되면 특별한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다 하나가 돼서 거기에 새로운 수도가 생긴다면 남북이 분쟁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전파하고 있고, 이 사진을 본 순간 학생들은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니까, 우리의 이익이니까 학생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AI에게 직접 우리의 미래를 묻는다면 어떻게 할지 알아봤을 때 분단 비운용이냐 통일 편익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AI는 답을 해줄 수 있고요. 우리의 성장 시나리오도 얘기해 줍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우리의 성장도 얘기해 주고요. 보시다시피 실크로드, 유라시아를 넘어 세계의 발판이 되는 그런 미래를 AI는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철원편을 가지고 AI가 그린 통일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데요. 작은 통일의 의미지만 우리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준비해 봤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편에서 첫 번째 갈 곳은 제2땅굴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2땅굴을 편집을 잠깐 했는데요.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땅굴은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 파놓은 땅굴로 1975년 3월 24일 발견되었다. 제2땅굴은 지하 50에서 160m 지점에 있고 총 길이 3.5km, 남쪽으로 1.1km, 북쪽으로 2.4km. 그중 견학할 수 있는 거리는 500m이다. 땅굴 내부에는 대규모 병력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고 출구는 3개로 갈라져 있다. 이 땅굴을 이용하면 1시간에 약 3만 명의 무장병력이 이동할 수 있었다. 지금 말씀 나온 대로 3만 명의 무장 병력이 이동할 수 있었다. 15,000명에서 3만 명, 1시간 만에. 만약에 그 인원이 침투한다면 전쟁은 1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땅굴. 이 땅굴을 전쟁용으로 쓰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탈바꿈할 건지, 나중에 통일 후에는 많은 건축가들, 우리 미래 건축가들이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줄 거다. AI는 그리고 있습니다. 멋진 자동차들과 하이퍼투브 기차, 그리고 도로까지 이런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AI는 그리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번에 가보실 공간은 철원 평화전망대입니다.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아직 못 가보셨다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가볼 수 없는 북한 지역 비무장지대, 평강고원, 북한마을, 북한 초소, 북한 군인과 주민들도 볼 수 있다. 넓게 펼쳐져 있는 북한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철책선을 거두어내고 서로 자유롭게 오가는 그날을 바라야겠습니다. 지금 보신 공간들이 비무장지대, 그리고 요 밑에는 남방 한계선, 이 넘어 4km 넘어가 북방 한계선이지만 예전에 4km인데 비무장지대가 지금은 2km로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비무장지대, 우거진지대 넘어서 저 먼 산 쪽에 보이는 공간이 북한의 평강고원, 평강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막혀서 가볼 수 없는 이 공간들, 왜? 휴전선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휴전선이 지금은 뭐 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판으로.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또 학생들은 이 선이 38선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38선과 휴전선은 다르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싶으면서, 철원에 오셨으니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무장지대 안에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그 왕이 나라를 궁궐터를 여기다가 비무장지대 안에 만들었습니다. 후고구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고려라고 돼 있죠. 후고구려는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고요. 고려가 정답입니다.
왕건이 만든 나라도 고려, 궁예가 만든 나라도 고려. 이 비무장지대 안에 궁궐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영순위로 통일되면 가보고 싶은 곳 바로 이 궁예가 만든 태봉국 도성토. 그래서 AI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하세요. 그리고 궁예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는 가볼 수 없는 이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이 있는 이 곳이 이렇게 변신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많은 발굴을 통해서 재조명해서 이렇게 멋진 태봉국 도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여기도 관광지도 하겠지만 그 뒤에는 들판만 있던 이 공간들이 멋진 도시로 탈바꿈되는 그런 공간들로 펼쳐질 거다. 우리는 AI와 함께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장소로 함께 가보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이 통제구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특별한 곳이니만큼 눈을 크게 뜨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죠. 보신 것과 같이 고요합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셨던 거, 이 끊어진 철길 금강산 90km. 예전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 때 기차를 타고 여기서부터 90km만 가면 금강산을 눈으로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끊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우리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달인데요. 그 다리에 앞서 역사적인 사실을 좀 더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자면 조선시대 그때도 금강산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갔었고 화가들도 갔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금강산을 가려면 이 길목으로 갔어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어느 화가가, 유명한 화가입니다. 어느 화가가 이곳을 가다가 굉장히 멋있는데 그림을 그려야겠군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시선으로 하나의 화폭을 담았는데요. 그 화폭의 이름이 함께 보시기 할까요? 네. 겸재정선. 겸재정선님이 그리신 이 그림의 이름은 정자연입니다. 네.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죠? 조선시대 때도 금강산을 보러 갔을 거고 가다 보니 이곳을 또 이렇게 그렸다는 걸 참고로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조선시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 기찻길로 이런 기차, 실제 기차입니다. 이 기차가 이렇게 달렸는데 최초에는 지금의 북한 지역의 창도 지역, 거기에 있는 그 철을 전쟁용으로 쓰기 위해서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이 기찻길을 만들었고 이 기찻길을 만든 후에 일본이 금강산이 멋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연장을 해서 철원역, 지금은 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철원역에서 내금강역까지 116.9km를 연장을 해서 금강산을 관광을 다녔습니다. 4시간 반, 이 기차로 4시간 반을 달렸다고 하고요. 하루에 7, 8회 운행했다고 하고 그때 당시 요금이 놀라지 마십시오. 7원 56전. 그때 당시 돈이고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명이 20만 원을 들여야 금강산을 눈으로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금강산이 멋있길래 일제강점기에 우리 부모님을 효도관광을 시켜드렸어야 되나. 더 심한 말로는 부모님을 효도관광을 안 보내드리는 자식들은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다고 할 정도로 금강산이 얼마나 멋있길래. 그러나 우리는 지금 끊어져서 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저는 이어져서 갈 수 있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4시간 반이 아니라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이런 날로 우리 금강산을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이곳입니다. 서울에서 원산을 향해 달리던 경원선 기차가 잠시 쉬어갔던 월정리역. 비무장지대의 남쪽 한계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차역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기적을 올렸던 기차는 6.25 전쟁 당시 멈추었고 이제는 한국의 분단 역사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월정리역은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춰선 기차를 통해 전쟁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 기차로 보이시나요? 학생들을 탐방을 하면서 여기 가면 현장 체험 학습을 가면 그냥 고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예전에 원산으로 달리던 화물기차가 폭격을 맞아서 6.25 전쟁 당시에 폭격을 맞아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전쟁의 참상을 볼 수 있는 이곳. 지금은 철마는 달리고 싶지만 달릴 수가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통일 후에는 아마도 철마는 달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정역이 멋있게 변신해서 이렇게 철마가 원산을 통해 유럽을 달릴 수 있는 그날 꼭 우리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여행지는요? 1946년 철원군 조선노동당에서 시공한 러시아식 건물인 노동당사.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공산 치하에서 반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문과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3층에 무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으나 현재는 골조만 남아있고 6.25 전장으로 검게 그을린 3층 건물 앞뒤엔 포탄과 총탄 자국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노동당사를 보셨는데요. 줄여서 노동당사고 길게 말씀드리면 북조선 노동당 철원군 당사를 줄여서 노동당사라고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당사의 이 모습이 여기가 북한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양식인데요. 이 건물을 건축하신 분이 황해도 해주에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었지만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건축물을 거기다가 만드셨다는 건 황해도 해주에도 그런 건물이 있고 철원에도 이 건물이 있다는 건 그때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지금 뒤편을 보시고 계시는데 무철근 콘크리트 양식인데 이것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지금 보수해 놓은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무철근 콘크리트 양식, 소련 양식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길래 벽돌로 졌는데도 포탄을 맞아서 지붕과 층은 없는 걸 보이시겠지만 얼마나 견고하길래 이렇게 외벽은 잘 남아있는가. 소련식 건축 양식이 얼마나 더 견고한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노동당사는 서태지 씨 많이 아실 겁니다. 저희 세대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서태지 씨가 뮤직비디오를 이곳에서 찍으면서 이 노동당사 유명해졌고 철원 안보관광이 유명해졌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당사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전쟁의 참상 구멍 숭숭 뚫리고 있는데요. 이 건물, 이 주변 마을, 포천, 기마, 철원 일대를 관장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 중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분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또 이 건물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 보시는 이 밑에 지하에서 고문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 뒤쪽에 보이시는 이게 무궁화동산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곳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이 둥둥 떠다녔을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곳에 있는 철원 주민분들은 이 건물만 봐도 내 친척, 내 가족이 고문당하고 핍박당했던 이 공간을 없애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과 통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거라고 약속을 드려야 하지 않나.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통일을 알리기 위해서 평화통일박물관으로 멋지게 재건축하는 그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곳 다리죠. 저는 철원에 만약에 오신다면 제가 만약에 현장 체험학습이든 탐방을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이곳을 영순위로 다른 데는 안 가셔도 됩니다. 이곳을 꼭 가봐야 될 영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바대로 이름은 승일교입니다.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이승만의 승자, 김일성의 일자를 합쳐서 통일을 기리는 마음으로 다리를 지었다 해서 승일교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원래 정설은 6.25 전쟁 당시에 철원 지역에서 전쟁의 업적을 쌓으신 박승일 대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승일교라고 이름을 졌다. 왜 그러냐면 이 가까운 포천 지역에 근홍교라고 있습니다. 근홍교도 장군의 이름을 따서 졌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승일교, 박승일 대령의 이름을 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정설이지만 두 가지 다 알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길이는 120m, 높이는 35m, 폭은 8m. 옆에 보이시는 저 다리가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 다리는 너무 오래돼서 다닐 수가 없고요. 사람만 오갈 수 있고 한탄대교를 이용해서 지금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리는 북한 주민이셨던 또 거기에 건축과장이셨던 김명효 건축과장님이 1948년도에 이제 건축하시고 제작을 하시다가 여기 반쪽만 지셨는데요. 왜 여기가 북쪽이 지었냐는 걸 보여주자면 노동당사의 정문의 위에 보면 창문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북한 주민들이 같이 지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1948년도에 짓다 보니까 아까 소련 양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소련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3년도 휴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반쪽이 지어졌는데 여기를 우리 국군이 수복을 하고 나중에 다리를 봤는데 반쪽만 지어진 겁니다. 그럼 저 완성해야지 라고 해서 미군과 국군이 여기 공병들과 함께 이렇게 반쪽을 지려고 했는데 이 건축 양식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짓자 해서 미국 스타일로 만들게 돼서 건축 하나의 다리지만 모양이 다릅니다. 제가 왜 여기를 영순위로 담느냐? 우리 분단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다리 승일교. 휴전선을 기준으로 건축 양식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활 양식, 언어 양식 모든 것들이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러면 이 다리를 이렇게 설명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저는 영순위를 잡고 있고 이곳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도 아니고요. 사람이 자유롭게 오가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은 예전 사진인데 AI로 만들었습니다. 예전 사진을 예전에 이렇게 달렸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통일 후에는 승일교가 아닌 승일대교, 멋진 하나의 건축 양식, 남북 합작 건축 양식을 통해서 서울과 평양과 한반도, 대한민국 전체를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는 꿈꿔야겠습니다. 이번에 가보실 우리의 탐방지는 바로 백마죠. 백마고지를 가보실 건데요. 이 작은 고지에 발사된 약 27만 발의 피하간 포격으로 산이 본래의 모습을 잃고 흙먼지와 재로 뒤덮여 그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형상과 같다 하여 백마고지로 불리게 되었다.
자, 백마고지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쁘죠? 눈 동그랗게 뜨시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왜냐하면 공짜로 지금 철원 여행을 저랑 다니시는 거니까 또 이런 설명을 듣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감히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한번 끊어봤습니다. 백마고지. 이 백마고지는 395m의 높이의 작은 야산입니다. 이 산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당시에 27만 5천 발이라는 포탄을 투하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녹색 우거진 이 나무들이 다 탔겠죠. 이 탄 모습을 보고 재가 돼서 하얗게 됐는데 많은 항공기들이 날아가면서 왜 이렇게 하얘? 그런데 산이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흰 말이 누워있는 것 같다 해서 화이트 홀스 힐, 그래서 백마고지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백마고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작은 야산을 지키기 위해서 24번의 전투가 벌어졌고요. 그 고지의 주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고지를 지켜냈기에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실 수 있는데, 이 야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3,0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야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국립현충원으로 바꿔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보실 공간은 소위산 전망대라는 곳입니다. 철원 평야와 북한 지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소위산 전망대라고 합니다. 철원 소위산 전망대. 물론 철원 평화 전망대에서도 보실 수가 있지만 이곳에서는 더 광활한 철원 평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더 의미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백마고지에서 전투를 벌여 이 경계를 지켜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철원 평야를 가질 수 있었고, 이 제일 맛있는 쌀이라고 하는, 저는 지금 이 쌀을 먹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쌀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철원 오대쌀 굉장히 맛있습니다. 뭐 홍보하자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철원 오대쌀 나중에 드셔보시면 맛있겠지만, 이 철원 오대쌀이 이 철원 평야에서 나고 있고요. 이 백마고지를 지켜서 저희가 지금 이 쌀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접하실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서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만 철원 오대쌀, 비옥한 땅에서 벌어지는 이 철원 오대쌀을 우리만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철원 통일평야에서 선진 농업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공짜로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 주민들도 국민들도 당당하게 사먹는, 철원 평야에서 나오는 철원 오대쌀을 사먹는 그런 날이 오고자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통일을. 그래서 우리의 통일은 발달하는 걸 AI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학생들은 또 묻습니다. 선생님, 밝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가 학생들도 있었고요. 제가 그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네. 왜 우리는 밝은 것만 보여줄까? 물론 어두운 점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많은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 학생들, 또 그런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통일의 미래는 밝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 전쟁, 실제로 전쟁, 무역 전쟁, 자원 전쟁 등등등 우리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반도의 미래는 어떨지, 통일을 이루지 않아서 갈등과 분열을 통해 쇠퇴의 길을 갈 것인지, 이것이 아니라 화해와 통일을 통해 번영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면서 통일한국의 꿈을 펼쳐주고 있는데, 통일한국의 미래에 또 이런 어두운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통일을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독일은 우리보다 통일을 먼저 이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지금도 극복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서독이 동독을 국민들을 도와준다고 통일세를 내면서 함께 성장했지만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격차가 25%의 격차가 있다고 하고, 동독 주민들이 우리는 2등 시민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격차도 있고 어려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북한이 이미 작년 뉴스입니다. 개인 번호판을 가지고 개인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갖는 게 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준이 우리랑 똑같아지는 가운데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먼저 끝냅시다. 그리고 수준을 맞춰놓은 다음에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얼마나 더 클지, 우리 통일한국의 미래는 얼마나 더 밝은지,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더 미래는 밝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걸림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문제이기도 한 우리 통일의 문제. 내국가를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 통일을 바라고 있는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네들의 이익 때문에 우리 통일에 걸림돌은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흠칫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뉴스 채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문제, 우리는 안 움직일 건데요. 먼 그곳까지 가서 왜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인터뷰를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만약에 우리 남북한이 어떤 문제가 크게 한다면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우리를 도와줄까? 저는 한번 갸우뚱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 일본은 어떨까? 러시아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가운데 그들의 걸림돌이 있다면 국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걸림돌이 아닌 통일의 디딤돌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디딤돌을 공개하겠습니다. 통일민족운동.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 더 공감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다 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순간 맹세하나니 내 조국 위하는 우리의 열정, 우리 여기 모여 함께 나눈 순간 결코 져버리지 않으리. 돼지로 내리는 이 햇살처럼 나무를 흔드는 이 바람처럼 너와 나의 약속 우리 가슴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리.
잠자는 숲을 깨우는 어두운 이 세상 깨우리 잊지 말자 오늘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극복해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건데요. 통일민족운동, 국제 문제이긴 하지만 국내로 돌아왔을 때 우리 문제인 만큼 서울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와 통일을 외치고 함께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통일을 외친다면, 국민의힘이 합쳐진다면 통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통일의 주체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 되는 미래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숫자를 넘어 우리의 삶이 된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분단된 역사의 가운데, 일 가운데 디스카운트, 그것을 해소하고, 통일은 언제쯤 될까 계속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의 업그레이드된 AI가 보여주고 실제로 이뤄질 미래로의 업그레이드될 통일의 미래를 여는 교육이 되고 또 하나가 되는 한반도가 되는 그날을 생각해보자 강의를 준비했고, 긴 강의 또 부족할 수 있지만 그 강의를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